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에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또 금융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타트업 10중에 9은 사라집니다. 10중에 9도 나은 편이에요. 100개 중에 99개가 사라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스타트업이 살아남아서 상장이든 빈수되든 간에 살아남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힘든 이유는 참 많습니다. 시장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혹은 이미 강력한 강자가 있어서, 또 혹은 투자금이 또 달려서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창업자의 빼어난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때마침 시장이 열렸기 때문일까요?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대형 기업으로 치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 컴플렉스를 자극하라입니다. 시장 컴플렉스는 다름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약점 혹은 불합리한 조건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것을 말해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여기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플렉스는 소비자의 욕망과 연결이 됩니다. 시장 컴플렉스를 자극을 하고 소비자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업, 그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혹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넘어 대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같은 시장 컴플렉스와 욕망 충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일전에도 테라노스라고 하는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긴 했는데,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즈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려볼게요. 이번 방송을 한 3번째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테라노스가 한때 우버의 가치를 웃돌 정도로 실리콘밸리는 물론 미국 내 백인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데에는 그가 고질적이던 미국 의료시장의 컴플렉스를 건든 데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사기를 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컴플렉스를 건든 거였죠. 이 미국 의료시장의 컴플렉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에 살아봤던 사람들은 누구나 느꼈던 부분입니다. 비싼 의료비, 그리고 취약한 의료보장 제도예요. 미국 내 의료비는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 하나 부러져 깁스했을 뿐인데 중형차 한 대 값을 내야 되고, 종양 하나 떼는데 돈 1억 원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하지만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국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가볍다고 볼 수 있어요. 한 예로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게 되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미국 월마트에 가면 한 가지 흥미있는 제품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치과 치료와 관련된 기구들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아니 이런 것까지 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차원적인 것도 있다고 해요. 왜냐? 이가 아픈데 집에서 치료하는 사람이 많아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한 치과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치과 치료 한번 받기가 무척이나 비싸고 어렵기 때문에 웬만해서 집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은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참 엿같습니다. 한번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료가 확 올라가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섣불리 비싼 치료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물며 중병에 걸리면 어떨까요? 중병에 걸리면 거의 파산 우려할 정도예요. 세계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화성에 로봇까지 보낼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인데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런 미국 사회에 엘리자베스 홈즈가 나타나요. 띠익 하고 나타나요. 그는 그만의 스토리텔링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친척을 중병으로 잃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항상 느꼈고 누군가 아플까봐 걱정해왔던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이죠. 누구에게나 사랑했던 사람을 병으로 잃었던 아픈 경험은 있어요. 만약 미리 그 병을 알았다라면, 혹은 그 걸린 것을 초기에 알았더라면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감정을 자극한 것이죠. 보통의 미국인이라면 느낄 수밖에 없는 불안감, 즉 미국 의료보장 체계에 대한 컴플렉스를 테라노스가 유니콘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피 한 방울로 진단이 가능하다면 많은 미국인들이 이용할 것이고, 이는 큰 돈으로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준 거죠. 수많은 미국인들의 목숨을 구하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스토리를 만든 것이에요. 미국 의료시장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로 말이죠. 시장의 컴플렉스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은 금융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오래된 사회만큼 이런 컴플렉스는 수두룩해요. 간편결제와 인터넷뱅크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간편결제와 인터넷뱅크는 왜 나왔을까요? 단지 모바일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일까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아이디어인데 먼저 고안한 덕분일까요? 2000년대 PC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니 2015년 이전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온라인 쇼핑을 하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사기 위해 카드 결제를 한다면 주소까지 누르고 구매하기 누르기 전에 여러 개의 창이 뜹니다. 계좌 입금, 카드 결제, 가상 계좌 결제 등. 여기서 카드 결제를 누르면 별도의 창이 또 떠요. 이지클릭 이런 것도 뜨긴 하는데, 신용카드를 고르면 본인 인증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별도의 카드에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 비밀번호를 누르는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문제는 카드사마다 이런 과정이 다르고 비밀번호 체계도 다르다는 데 있어요. 빈번하게 카드 결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제를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체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를 냈다가 거래 자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간편 결제 나오기 전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걸 아예 하질 않았어요. 계좌 입금을 했었죠. 속 편하게. 송금은 또 어땠을까요? 1만원 송금하는 것도 은행 홈페이지에서 하려면 기본적으로 키보드 해킹 방지 등의 또 프로그램 여러 개 깔아야 되죠. 공인인증서 또 자기 인증해야 되죠. 로그인에 돈을 보낼 때는 또 보안카드가 있어야 되죠. OTP가 또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보안카드는 숫자가 다 발라 적힌 카드예요. 예. 그리고 이게 없으면 송금 자체가 안 되죠. 이런 과정들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카드사와 은행들이 본인들이 편하기 위해 만든 것도 있어요. 소비자가 일일이 본인 인증을 한다면야 본인들이 책임질 게 없기 때문이 마련이죠. 쉽게 말해 은행의 카드사들이 만든 결제와 송금이라는 헤게모니 안에서는 소비자들은 그들이 정한 룰을 지켜야 합니다. 각각의 통일된 룰이 또 없다 보니 은행마다 카드사마다 서로 다른 사용법을 소비자들은 익혀야 돼요. 사용하기 매우 복잡하고 불편해요. 외국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어요. 한국 결제금이 컴플렉스였던 것이죠. 이 컴플렉스를 간편결제 플랫폼과 인터넷 은행들이 깬 것이에요. 플랫폼의 성공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죠. 소비자들의 불만, 업계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간편하고 편리한 새 방식을 제시한 거예요. 카카오톡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카카오톡이 2010년 3월 나오면서 내세웠던 메시지는 공짜 문자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80바이트의 문자를 보낼 때 20원의 돈을 내야 했어요. 임 기자님도 30원 문자 시대 때 사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문자 한 통이 30원이었어요. 통화로도 10초에 19에서 21원. 그때 만약에 연애를 했던 분들은 통신비 8만원, 9만원 이렇게 10만원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긴 했었죠. 1분의 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 120원 훌쩍 넘어가고 10분을 통화하면 1200원이 내야 돼요. 기본료에 16,000원 이런 식으로 붙곤 했어요. 근데 참 비쌌어요. 통신료가. 기존 통신사들은 이런 소비자 컴플레인과 한국통신업계 컴플렉스를 구태여 고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문자로만 수조 원의 매출을 앉혀서 버는데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카카오톡은 이를 자극을 합니다. 값비싼 통신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적절히 자극하는 문구가 공짜 문자였습니다. 이외에 단체 카톡방, 파일 송수신, 이미지 송수신 등 기존 통신사의 문자 서비스 제공하지 않았던 것까지 나옵니다. 진짜 지금 카카오톡이 좀 편하고 좋은 게 예전에 카카오톡이 나오기 전에 단체 문자 보낸다. 40명한테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공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네이트원 공짜 문자 100개 받아가지고 하곤 했었거든요. 정말 편해진 거죠. 근데 통신사들은 고칠 수 있으면 안 고쳤어요. 얘네들은 네이트원 SK텔레콤이 갖고 있었죠. 그거 활용하면 충분히 카카오톡 대체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왜냐? 문자에 대한 매출 줄어드니까. 그래요. 기업들은 원래 그럽니다. 카카오톡이 새로운 생활 방식이 됐던 거죠. 이런 변화는 이미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었고요. 미국의 왓치 앱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아이메시지 등도 둘 수 있겠네요. 이미 해외에서는 공짜 문자, 공짜 메시지가 대세화되고 있었는데 한국 통신시장만 꽁꽁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카카오톡은 보이스톡을 내놓습니다. 통화마저 공짜로 하던 시도였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2010년대 중반까지 보이스톡을 하면은 잡음이 매우 심했어요. 지금 보이스톡 하면 잡음이 생기나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2010년대 중반에는 데이터 요금제 나오기 전에는 통화료에 대한 정률 요금제를 받다 보니까 일부러 보이스톡 못 쓰게 하려고 통신사 잡음을 넣은 거예요. 잡음을.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속고 살고 당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이제 카카오톡 워낙 대사가 대중화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대사를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은행들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은행들이 최근에 인터넷 은행을 좀 하려고 해요. 카카오뱅크나 K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이 나와서 그들이 잘 나가고 있는 사실보다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금융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고 어떻게 생활 방식의 변화를 줬는지 봐야 돼요. 2017년 5월 K뱅크가 처음 나올 때,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처음 나올 때 그때를 상기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은행 앱을 멀쩡히 잘 쓰고 있는데 왜 카뱅과 K뱅이 여러를 보냈을까? 카카오뱅크는 송금과 입금, 출금, 은행계좌 개설, 대출까지 전방위적인 변화를 주긴 했어요. 물론 그전에 토스 등의 송금 플랫폼이 있었지만 은행 라이센스를 가진 사업자가 모바일에 특화된 서비스를 내놓기는 처음이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카카오뱅크로 우리의 생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데 현찰이 아니라 모바일 거래를 주고받아요. OTP 없이, 보안카드 없이 바로 송금을 해요. 카카오뱅크 혹은 토스 이런 걸로 말이죠. 카카오뱅크가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보였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은행들이 구축했던 헤게모니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보였던 편리함에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해외 모바일 뱅크, 기존 핀테크 플랫폼과 비교해 세상을 바꿀 정도의 혁신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미 그 전에 비슷한 서비스는 많았고 어떻게 보면 은행에도 잘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카카오뱅크의 서비스가 주요했던 것은 기존 금융 소비자들, 다시 말해 기존 은행들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지쳤던 소비자들의 컴플레인과 컴플렉스를 적절하게 충족시켜준 데 있습니다. 빠르게 자리 잡았고 다른 은행들도 이를 따라할 정도가 되었죠. 이후 인터넷 은행이 잘 나가자 시중은행들도 인터넷 은행 출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기존 은행 앱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빠른 서비스를 구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본인들만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들 은행들의 인터넷 은행이 나올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대칭적인 규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현재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사업 전략은 있어 보여도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 인터넷 은행들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단순히 인터넷 은행을 하겠다는 점은 정말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이 잘 되니까 우리도 해보겠다는 것인데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런 건요. 그러나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사업 지출하는 업계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지 검증 없이 들어선다면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출시한 우리은행 위비톡은 그 자체로 훌륭한 시도였고 성공했다면 한국 금융계를 흔들 만한 플랫폼이 될 수 있었지만 위비톡은 모바일 메신저나 금융권에서 어떤 컴플렉스를 극복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는 카카오톡으로 이미 충족이 돼 있었고요. 밀어내기식 가입자 확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뭘 원하는지, 업계 내 불합리한 컴플렉스가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죠. 주류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긴 해요. 그렇다면 소비자는 뭘 원할까요? 현재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컴플레인과 업계 컴플렉스는 무엇일까요? 지난 1일 이데일리는 은행들에 대한 불만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1위는 낮은 예금금리였습니다. 1,000만 원을 맡겨도 1년이자 7,000원 밖에 안 돼. 이자율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어요. 금융권 최대의 과제는 또 중금리 대출이에요. 1금융권에 소외된 중저신용자들은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체로 밀려나야 합니다. 이런 고금리 대출은 대출자들의 부담을 늘려준다는 것 이외에 이들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신용도가 낮아져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인데 신용평가사는 이를 보고 신용점수를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신용금 하락에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은 이런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해요. 누구나 한 번쯤은 1금융권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가다가 받지 못하고 돌아온 사연이 있을 거라고 봐요.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우리 금융업권의 컴플렉스와 이들이 갖고 있는 컴플레인이 주목할 점입니다. 기존 금융권이 외면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만약 기존 은행에서 인터넷 은행을 한다면 단순하게 카카오뱅크를 베끼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융소외자들의 컴플레인을 붙잡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